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에서 군입대는 대부분의 청년들에게 피할 수 없는 의무다. 그리고 그 의무는 군복을 입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순간부터 전혀 다른 세계로 떨어지는 문이 열린다. 민철이 군대에 들어간 날, 그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다. 훈련소 문 앞에 선 순간, 옆에서 같이 내려온 청년들 모두가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불안, 긴장, 두려움, 그리고 이제부터 어떻게 되는 걸까라는 막연함. 그러나 그들이 상상한 현실은 아주 온순한 버전이었다. 입대한 지 하루 만에 사람들은 달라졌다. 훈련소 첫날 저녁, 민철은 이미 알아차렸다. 이곳의 공기는 평범한 사회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분대장이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방 안은 공포로 가득 찼다. 그의 눈빛, 발소리, 말투. 어느 것 하나도 평범한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병사들을 하나씩 세워놓고 얼굴을 훑어보며 말했다. 이제부터 너희는 집에 있던 내가 아니다. 이 말은 엄포가 아니었다. 사실이었다. 훈련병들은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위계를 배웠다. 말투부터 서 있는 각도, 눈동자의 방향까지 모든 것이 규율 안으로 묶였다. 첫날부터 굶었다. 식사 시간은 충격의 시작이었다. 배식 때에는 밥이라고 하기엔 애매한 덩어리, 국이라고 하기엔 물 같은 무언가, 반찬이라고 하기엔 부스러기 같은 조각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양은 사람 한 명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민철은 그날 배식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다. 이 정도면 이틀은 못 버티겠다. 그러나 문제는 음식이 적은 것이 아니라 매일 이랬다는 것이다. 병사들은 식사가 아닌 버틴다는 개념으로 밥을 먹었다. 밥그릇을 붙잡은 손이 떨리는 병사도 있었고 옆에서 허기진 눈빛으로 밥알 하나라도 더 얻어먹으려 눈치를 보는 병사도 있었다. 이때 민철은 군대가 단순히 훈련으로 힘든 곳이 아니라 굶주림부터 시작된 전쟁터라는 걸 깨달았다. 기초훈련? 그런 건 없었다. 북한 군부 내부에서 훈련이라는 단어는 준비된 교육이 아니라 버티기에 더 가까운 개념이다. 훈련병들은 아무 설명 없이 언덕을 오르고 뛰고 기어가고 넘어지고 끌려가듯 움직인다. 민철은 기억한다. 입대한 지 이틀째 되던 날, 눈이 내렸고 영하의 바람이 불던 시점이었다. 그날 훈련 내용은 단 하나였다. 뛰어라. 이유도 없다. 구체적인 목표도 없다. 그저 지옥 같은 추위 속에서 얼마나 버티는지 보는 듯한 훈련이었다. 그리고 넘어지는 사람은 일으켜 세우지 않는다. 누군가 쓰러지면 그저 소리친다. 정신이 약한 놈. 훈련이 끝난 뒤 2명이 실신한 채 실려나갔다. 그러나 누구도 상황을 설명해주지 않았다. 그저 훈련 불합격이라는 말만 남고 그들은 방 밖으로 사라졌다. 병사들은 알고 있었다. 사라진다는 것은 다른 곳으로 보내졌다는 뜻이 아니라 그저 더 무거운 군사 작업이 배정되었다는 뜻이라는 것을. 첫 번째 밤 아무도 잠들지 않았다. 잠자리는 더 충격적이었다. 침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난방이 있는 것도 아니다. 젖은 군복을 그대로 입은 채 차디찬 방바닥에 기대어 누워야 했다. 민철은 피곤함보다 추위 때문에 도저히 눈을 감을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 숨죽이며 웅크린 병사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진짜 군대가 이런 곳인가? 그리고 그 밤이 끝날 때쯤 민철은 직감했다. 여긴 버티는 곳이 아니다. 버티다가 부서지는 곳이다. 병사끼리도 서로를 믿지 않는다. 이곳에서는 동료가 곧 감시자다. 누구든 잘못된 행동을 보고하거나 말 한마디만 잘못 전해도 바로 처벌 대상이 된다. 민철은 첫날 밤 옆자리 병사가 속삭였던 말을 잊을 수 없다. 여기선 말 조심해야 돼. 같이 들어온 애도 언제 너를 보고할지 몰라. 이 말은 협박이 아니라 충고였다. 실제로 보위부 요원은 훈련병 사이에 섞여 누가 불만을 말하는지, 누가 책임을 회피하는지 조용히 기록하고 있었다. 병사들은 서로를 조심하고 서로에게 경계하고 서로를 감시하며 살아남아야 했다. 이런 구조 속에서 군 내부는 단 한순간도 편해지지 않는다. 모든 시간, 모든 공간이 압박과 긴장으로 채워져 있었다. 일막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민철이 이후에 겪게 될 현실은 이 첫날보다 훨씬 더 잔혹했고 훨씬 더 조직적이었고 훨씬 더 침묵을 강요했다. 북한 군부에서 병사들이 가장 먼저 겪는 고통은 폭력도 아니고 가혹행위도 아니고 훈련의 강도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배고픔이다. 군대에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민철은 이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북한 군부는 식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식량을 배분하는 방식이 잔혹한 것이었다. 밥이 아니라 양식처럼 생긴 무언가를 먹는다. 민철이 처음으로 배고픔에 공포를 느낀 날은 훈련소 입대한 지 3일 후였다. 식판 위에는 밥알보다 돌 같은 이물질이 더 많았다. 반찬이라고 나온 것은 색만 있는 배추줄기 몇 조각, 심지어 국은 기름 한 방울 없이 뜨거운 물에 소금만 풀어놓은 듯했다. 병사들은 이 음식을 숨을 참고 넘겼다. 왜냐하면 이것마저도 못 먹는 날이 있으니까. 먹으면서도 먹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목에 턱턱 걸리는 밥알, 씹히지 않는 곡물 껍질, 씹을 것도 없이 사라지는 반찬. 이걸 하루 2번 먹고 훈련해야 했다. 배급표엔 충분이라고 써 있지만 실제로는 없다. 북한 군대는 공식 문서상으로는 충분한 식량을 보급받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내부자들은 말한다. 서류 속 식량은 병사들 입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행정군관과 간부들이 중간에서 식량을 빼돌리고 그것을 장마당에 팔아 개인 이익으로 취한다. 이 과정은 너무 오래, 너무 흔하게 반복되다 보니 군부 안에서는 부패라고 부르지도 않는다. 그들에게는 그저 관행일 뿐이다. 병사들은 굶지 않기 위해 부대 안에서 훔친다. 굶주림이 극심해지면 병사들은 생존을 위해 다른 선택을 한다. 훈련장 주변에서 감자나 옥수수를 훔치고 부대 뒤편에 있는 군용 저장 창고를 뒤지고 밤에 경계 근무를 서면서 몰래 도토리나 산나물을 채취한다. 그러나 이 행동들은 도둑질이 아닌 생존 행동이었다. 민철도 어느 날 동료와 함께 부대 구석에 쌓여 있던 옛날 식량 포대를 뒤진 적이 있다. 그 안에서 발견한 것은 언제 생산됐는지도 모르는 굳어진 압축 식량. 하지만 그걸 먹는 순간 그들은 서로를 보며 말없이 웃었다. 굶으면서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슬펐다. 걸리면 끝난다 그런데도 해야 한다. 병사들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를 훔치지만 그 행위가 발각되면 처벌은 잔인했다. 처벌 방식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공개 매질, 특수 훈련, 영양실조 상태로 단독 노역, 강제 보고서 작성, 반사상 문제 낙인, 이런 것들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가장 큰 처벌은 부대 전체에 대한 감시 강화였다. 누군가 한 명이 걸리면 전체 병사들이 동시에 폭력과 단속을 맞아야 했다. 그래서 병사들은 점점 더 조용히 움직였고, 더 조심스럽게 훔쳤고, 더 깊숙한 곳에 숨어야 했다. 어떤 날은 탈영이 배고픔 때문에 일어난다. 북한 군부에서 탈영은 흔한 사건이 아니다. 그러나 일어날 때는 대부분 똑같은 이유였다. 바로 굶주림. 민철이 있었던 중대에서도 입대한 지 겨우 2달 된 병사가 밤중에 사라진 적이 있었다. 다음 날 그 병사의 침낭 아래에서 남겨진 쪽지가 발견됐다. 미안하다. 더 못 버티겠다. 그 병사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병사들은 알고 있었다. 탈영병은 대부분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도망치다 죽거나 붙잡혀 처벌당하거나 어디선가 버려지듯 사라진다. 병사들은 탈영한 동료를 무모하다고 욕하지 않았다. 오히려 속으로는 저렇게 하는 게 더 편할까 하는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군대라는 공간이 얼마나 잔혹한지를 보여준다. 밤마다 들리는 배고픔의 소리, 추운 밤 훈련소의 긴 복도에서는 어두운 침상 사이로 낮게 울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건 누군가 우는 소리도 누군가 아픈 소리도 아니다. 배고픔이 참을 수 없어 비명을 삼키는 소리, 침묵 속에서 입술을 깨물고 배를 움켜쥐고 자기 몸 하나 겨우 끌어안는 병사들의 소리가 방 안을 계속 울린다. 민철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곳이 군대라는 사실이 점점 믿기지 않았다. 이곳은 적과 싸우는 곳이 아니라 스스로의 몸과 싸우는 곳이었다. 이 막은 북한 군부의 배고픔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더 깊은 문제의 시작이다. 다음 산막에서 민철은 폭력, 부패, 감시 체제를 직접 마주하게 된다. 북한 군부에서 병사들은 배고픔과 추위보다 더 큰 공포를 매일 마주한다. 그것은 바로 폭력이다. 밖에서는 규율이라는 말로 둔갑하지만 실제로는 병사들 사이의 생존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잔혹한 기제가 되어 있었다. 민철이 처음 폭력을 목격한 날, 그는 군대의 본 모습을 깨달았다. 첫 번째 구타는 너무 조용하게 시작됐다. 어느 날 저녁 점호, 밖은 눈이 내리고 바람이 살을 파고드는 날이었다. 한 병사가 구두끈을 제대로 묶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다. 그것은 평범한 사회라면 그저 웃고 넘어갈 일이었다. 그러나 군대에서는 구두끈은 규율의 상징이다. 분대장이 다가오더니 아무 말 없이 병사의 뺨을 쳤다. 소리가 크지도 않았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 그 소리는 방 안 전체를 찢어 놓았다. 병사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죄송합니다라고 조용히 말했다. 그 순간 민철은 느꼈다. 이곳에서 폭력은 분노나 감정이 아니라 언어라는 것을,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한 것도 누군가를 바로잡기 위한 것도 아니다. 그냥 지배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방식이었다. 상관의 폭력은 훈련보다 먼저 온다. 폭력의 종류는 다양했다.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기, 몽둥이로 종아리를 치기, 팔굽혀펴기 수백 개 강요, 한겨울에 신발 없이 서 있기, 눈밭에 머리를 박고 버티기, 화장실 청소 벌칙,
고립감금에 가까운 특별생활 규정. 이 모든 것은 훈련이라는 이름 아래 이루어졌다. 그러나 병사들은 알고 있었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징벌이라는 것을. 민철은 어느 날 훈련 중 넘어져 발목을 삐었다. 하지만 의무실에 갈 수 없었다. 중대장은 이렇게 말했다. 아프다고? 그건 내 정신이 약해서야. 결국 민철은 부어오른 발목을 끌며 나머지 훈련을 버텼다. 그날 밤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민철은 깨달았다. 이곳은 아프면 치료해주는 곳이 아니라 아프다고 말하면 폭력을 당하는 곳이라는 것을. 병사들끼리도 서로를 때린다. 그게 이곳의 법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폭력이 상관뿐 아니라 병사들끼리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급 병사는 하급 병사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은 암묵적으로 허용된 문화였다. 한 병사가 배식을 조금 늦게 받은 날, 상급 병사가 그를 끌고 나가 어둠 속에서 발로 찼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병사들끼리의 폭력은 상관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고 여겨졌다. 이 구조는 병사들끼리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었고 서로를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민철은 누군가 맞을 때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 자리에 내가 있을 수도 있다. 보위부의 존재는 병사들의 입을 완전히 닫아버린다. 폭력보다 더 무서운 존재는 보위부 군사요원이었다. 그들은 군부대 곳곳에 숨어 병사들의 말을 듣고 행동을 감시했다. 병사들은 누가 보위부인지 알 수 없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훈련받고 같은 생활관에서 자는 사람 중 누군가가 보위부의 귀였다. 보위부는 병사들이 불만을 말하면 그 자리에서 보고서를 써 상부에 올렸다. 그러면 병사는 바로 불려가 끝없는 추궁을 당했다. 누가 이런 말을 퍼뜨렸냐? 군 생활에 불만이 있나? 사상이 약한 건가? 이 질문들 속에서 병사들은 한 가지를 깨닫는다. 말하는 순간 처벌이 시작된다. 그래서 병사들은 서로를 믿지 않는다. 심지어 자기 입도 믿지 않는다. 폭력은 때리는 사람이 아니라 보고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북한 군부에서 폭력의 강도는 가해자의 성향보다 누가 그 상황을 보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간부가 있으면 모범적인 구타, 보위부가 있으면 즉석쇼, 아무도 없으면 실제 폭력. 민철은 어느 날 평소 온화하던 상급 병사가 갑자기 후임을 발로 차는 장면을 보았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다. 바로 보위부 요원이 생활관 근처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상급 병사는 자신이 병사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위부에게 보여줘야 했다. 폭력은 규율이 아니라 자기 보호를 위한 장치였다. 그래서 병사들은 상관의 폭력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동시에 그 폭력을 살아남는 방법으로 받아들였다. 어느 날 누군가 사라졌다. 폭력과 감시는 언제나 조용한 희생을 남긴다. 어느 날 아침, 민철이 생활관 문을 열었을 때 늘 옆 침상에 누워있던 병사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전날 밤 강목으로 종아리를 맞고 절뚝거리며 잠들었던 병사였다. 분대장은 사라진 병사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근무 이동이다라고만 말했다. 병사들은 알았다. 그 말은 진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근무 이동은 문제 병사이니 더 험한 곳으로 보내졌다는 뜻이었다. 혹은 그 이상 북한 군대에서
사라진 병사의 삶이 어떻게 끝나는지는 아무도 확인하지 못한다. 그저 사라지고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고 그 빈자리는 다른 병사가 자연스럽게 채운다. 민철은 그날 이후 잠들기 전에 항상 자신에게 물었다. 내일 아침 사라지는 사람이 혹시 나일까? 산막은 폭력과 감시가 군부 시스템 자체에 얼마나 깊이 자리 잡았는지를 보여준다. 다음 사막에서는 부패 비리 식량 착복상 간의 거래 구조가 본격적으로 드러난다. 폭력과 감시는 군대의 일상이었다. 그러나 병사들을 가장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은 건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군부 내부의 조직적 부패였다. 민철이 군대에 온 지 3개월째 되던 날, 그는 처음으로 이 부패의 실체를 마주하게 된다. 창고에는 식량이 있었다. 문제는 그 식량이 병사 것이 아니라는 것. 평소처럼 굶주린 상태로 창고 옆 청소를 하던 민철은 문틈 사이로 식량 더미를 보았다. 정확히 말하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있었다. 포대째 쌓인 옥수수, 군용 영양분, 압축 식량, 감자, 배추, 기름통, 이 모든 것이 부대 창고에 있었다. 문제는 이 식량이 병사들의 식판에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민철은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왜 우리는 굶주릴까? 왜 배식량이 점점 줄어들까? 왜 간부들은 배가 불러 보일까? 그 답이 바로 그 문틈 안에 있었다. 식량이 사라지는 이유는 단순했다. 간부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군대 내부에서는 식량이 사라지는 이유를 다른 단어로 설명한다. 자체 조달, 빼돌리기, 예비 보관. 그러나 실제 이름은 하나다. 횡령. 행정군관은 군용 식량을 일부러 축소해 보고하고 나머지를 빼돌려 장마당에 팔았다. 중대장은 그 장마당에서 받은 돈을 다시 상부 간부와 나눠 가졌다. 이 과정은 너무 오래 반복되었고 너무 자연스러워진 나머지 군부 누구도 이 행동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내부자는 말했다. 군대 식량이 사라지는 건 그냥 공기 같은 일이에요. 숨 쉬듯 일어나는 일입니다. 병사는 굶고 간부는 술을 마신다. 민철이 부대에서 처음 본 가장 역설적인 장면은 이것이었다. 병사들은 한 입이라도 더 먹기 위해 밥알을 긁어 모으는데 같은 시각 간부 숙소에서는 해외산 술병이 열리고 있었다. 중대장이 중국산 담배를 피우며 조용히 웃던 모습을 민철은 잊을 수 없었다. 그때 민철은 진짜 배신감을 느꼈다. 우리는 배를 움켜쥐고 버티는데 간부들은 배를 움켜쥐고 웃고 있었다. 부대 안에서 벌어지는 사적 거래,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무너진다. 부패는 식량에서만 끝나지 않았다. 중대장, 소대장, 행정군관, 정치지도원. 그들은 병사들을 시켜 몰래 필요한 물건을 장마당에서 구해오게 했다. 기름, 고기, 공업용 부품, 사제약품, 심지어 외화거래. 이 모든 일은 부대 밖 사람들과 연결된 은밀한 거래망을 통해 이루어졌다. 어느 날 밤, 민철은 소대장이 누군가와 작은 종이봉투를 주고받는 장면을 보았다. 봉투 안에는 장마당에서 팔린 군용 식량값과 부대에서 빼돌린 부품 판매 대금이 들어 있었다. 그 순간 민철은 깨달았다. 군대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위에서 빼먹는 대로 운영되는 곳이었다. 동료 병사의 죽음 그리고 묻혀버린 진실.
부패가 남긴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병사 한 명의 죽음이었다. 어느 겨울밤 한 병사가 야간 근무 중 실신해 함께 쓰러졌다. 원인은 영양실조였다. 하지만 다음날 내려온 보고서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개인 건강관리 소홀로 인한 돌발 상황. 간부들은 식량 착복 문제가 드러날까봐 원인을 철저히 바꿨다. 병사의 삶이 아니라 간부의 이익이 우선이었다. 민철은 그 보고서를 들고 손이 떨렸다. 그 병사는 생전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먹고 싶다는 말을 했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종이 한 장에 다른 문장으로 기록되었다. 이것이 북한 군부의 현실이었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사라지는 사람들, 병사들이 부패 문제를 말하는 건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행동이었다. 말하는 순간 보위부가 즉시 움직이고 그 병사는 조사 대상이 된다. 조사라는 단어는 북한 군부에서 실제로는 정신적 신체적 고문에 가까운 신문을 뜻한다. 그래서 병사들은 입을 닫았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살아남았다. 민철도 부패의 정황을 알면서도 자기 머릿속에만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 그 진실을 말하면 그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사막은 군부 내부가 왜 붕괴하고 있는지, 왜 병사들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지 그 근본 원인을 보여준다. 다음 오막에서는 민철이 직접 겪게 되는 탈출감 시 강화극한 선택 상황이 전개된다. 민철이 군 생활을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나던 때 부대 분위기는 눈에 띄게 변해 있었다. 폭력, 굶주림, 부패는 이미 일상처럼 굳어져 있었지만 이 시기부터는 더 깊고 음침한 변화가 찾아왔다. 그것은 바로 탈영 시도 증가와 그에 따른 감시 강화였다. 병사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고 간부들은 더 이상 병사들을 믿지 않았다. 민철은 이 변화 속에서 스스로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탈영은 무모한 선택이 아니라 마지막 선택이었다. 보통 사람들은 탈영이라는 단어를 무모하거나 위험한 선택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 군부에서는 탈영이란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생존 시도였다. 민철이 있던 부대에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2명의 병사가 사라졌다. 그들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밤에 벌판으로 뛰어들었고 그대로 사라졌다. 다음 날 전 부대에 경보가 울렸다. 경계병들이 총을 들고 산과 들을 샅샅이 뒤졌다. 탈영병을 잡지 못하면 중대 전체가 처벌받는다. 그래서 병사들도 탈영병을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제발 잡히지 않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모순된 상황을 맞이한다. 탈영병을 잡아오면 포상 이 뒤틀린 구조가 병사들을 찢어놨다. 어느 날 부대에서 포상 공고가 붙었다. 탈영병을 발견하거나 신고한 병사에게 휴가 하루를 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병사들은 이 포상이 왜 생겼는지 알고 있었다. 휴가 하루보다 그 병사의 생명이 더 싸게 취급된다는 사실을 탈영병을 신고한 병사는 자랑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잡혀온 탈영병이 어떻게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보위부에 끌려가 끝없는 신문을 받고 강제 노역에 가까운 벌을 받고 때로는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병사들은 서로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는 것과 도와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 그들은 자신도 탈영을 고민하는 순간이 있음을
서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침묵만 했다. 도울 수는 없었다. 대신 입을 닫았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흐느낌 무너지는 병사들. 타령보다 더 무서운 건 병사들이 스스로를 포기하려는 순간이었다. 민철은 몇 번이나 어둠 속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어떤 병사는 머리를 벽에 박으며 그냥 끝내고 싶다고 중얼거렸고, 어떤 병사는 손등을 깨물며 참아내기 힘든 고통을 삼켰다. 또 어떤 병사는 자신이 먹을 식량을 몰래 아끼다가 결국 탈진에 쓰러졌다. 이것은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절망이 사람을 어떻게 부수는지를 보여주는 현장이었다. 보이부는 자살 시도를 한 병사를 도와주지 않았다. 대신 보고서를 썼다. 사상불량, 심리 무장 부족, 병사의 고통은 사상 문제로 처리되었다. 병사가 죽으면 부대는 추모하지 않았다. 그저 이름이 지워지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병사가 들어왔다. 감시는 더 촘촘해지고 병사들의 숨은 더 짧아졌다. 탈영과 자살 시도가 늘어나자 부대는 감시를 강화했다. 밤 근무 인원 증가, 생활관 잠금, 보위부의 정기 순찰, 식사 중에도 감시, 병사들끼리 짝지어 서로 감시, 개인 대화 금지, 생활관 문 안잠김. 이런 조치들은 병사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확실하게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감시가 강화되면 될수록 병사들의 숨은 더 짧아졌다. 생활관 안에서도 병사들은 눈빛조차 자유롭게 맞추지 못했다. 민철은 사람이 감시받는 채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잔혹한지 그때 처음 깨달았다. 민철도 흔들렸다. 여기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은 죄가 아니었다. 민철은 처음에는 탈영 같은 건 자신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배고픔, 폭력, 추위, 감시, 이 모든 것이 반복되자 그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밤마다 민철은 자신에게 말했다. 여기서 나갈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다. 이 생각은 죄가 아니었다. 그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살아남고 싶은 본능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탈영을 결심하는 순간 자신뿐 아니라 동료들도 위험에 빠진다는 것이다. 북한 군부의 구조는 병사 개개인의 선택을 공동 책임으로 만든다. 한 병사가 도망치면 남아있는 병사들이 처벌받는다. 그래서 민철은 탈영을 결심하지 못했다. 그러나 결국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 오막의 마지막에서 민철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 선다. 폭력을 견딜 것인가? 배고픔을 계속 버틸 것인가? 감시 속에 더 지내볼 것인가? 아니면 이곳을 떠날 것인가? 그는 여전히 갈등하고 있지만 점점 마음 한쪽에서 어둡고 확고한 결심이 자라나기 시작한다. 이대로는 죽는다. 민철은 살아남기 위해 결국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다음 육막에서 그 선택의 순간이 드디어 찾아온다. 민철의 군 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생존을 향한 싸움이었다. 추위, 굶주림, 폭력, 감시. 그 모든 것을 버티고 반년이 지나자 그는 이미 예전의 자신이 아니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그의 몸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었다. 그 마음 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떠올랐다. 이 현실을 누군가는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질문은 점점 더 선명해졌고
결국 하나의 결심으로 굳어졌다. 민철은 이곳에서 보고 겪은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의 기록은 종이가 아니라 작은 철제 식판 밑에서 시작됐다. 북한 군부에서 종이와 펜은 병사들에게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무언가를 기록하려는 행위 자체가 감시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철은 가장 안전한 곳,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에 기록을 숨겼다. 그것은 바로 낡은 식판의 밑바닥이었다. 그는 작은 금속 조각으로 식판 아래를 얇게 긁어 치마폭만 한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자신이 손으로 적은 쪽지를 숨겼다. 쪽지는 훈련장의 폭력, 사라진 병사, 굶주림의 실태, 부패한 간부들, 상처난 동료들의 얼굴, 탈영시도, 감시 시스템까지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민철은 이 기록이 자기 목숨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말했다. 이걸 남기고 가지 않으면 나는 그냥 사라진 사람 중 한 명이 될 것 같았다. 그 기록은 그의 마지막 저항이었다. 그러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 민철이 기록을 숨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부대에서는 또 한 번 비상이 걸렸다. 다른 중대에서 탈영병이 발생한 것이다. 그 사건 이후 보위부는 부대 전체 단속을 강화했다. 가방 검사, 침상 검사, 잠옷 검사, 식판 검사, 모든 물건이 하나씩 뒤집혀졌다. 그날 민철은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느낌을 받았다. 그의 식판에도 보위부의 손길이 닿았기 때문이다. 보위부 요원은 식판을 뒤집어 바닥을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딱, 딱, 딱. 금속 울림이 방 안 전체를 울렸다. 그러나 요원은 잠시 쳐다보다가 식판을 원래 자리에 내려놓았다. 그가 조금 더 깊게 살펴봤다면 민철은 그 자리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그날 밤 민철은 이 기록을 이곳에 두고 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결심을 한다. 군부대 밖으로 기록을 넘겨라. 민철은 부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록으로만 남겨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 기록이 부대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절박하게 깨달았다. 문제는 어디로 누구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였다. 부대는 산지에 있었고 병사들은 자유롭게 외부 이동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한 가지 가능성이 있었다. 부대 뒤편에는 국경지대에서 일하는 지역 주민들이 식량을 몰래 거래하러 밤에 숨어 들어오는 길이 있었다. 민철은 그 길을 알고 있었고 그 길에 가끔 마주치는 늙은 농부를 기억했다. 그 농부는 부대 군관에게 몰래 감자를 바치고 그 대신 조용히 눈 감아주는 특수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민철은 자신의 기록을 그 농부에게 전달하기로 결심했다. 기록이 넘어간 날 민철의 운명도 바뀌었다. 어느 흐린 새벽 민철은 식량 창고 파견을 가장해 몰래 부대 울타리 뒤편으로 갔다. 어둠 속에서 그 농부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민철은 숨을 죽이며 작은 종이 뭉치를 꺼냈다. 아저씨, 이거 좀 부탁드립니다. 어디든 밖으로 보내주세요. 농부는 그 기록을 받아들고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민철은 조금이나마 살아있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행운은 오래가지 않았다. 기록이 사라진 것을 눈치챈 보위부는 부대 전체 조사에 들어갔다. 민철은 신문의 첫 번째 대상이 됐다. 그는 끌려가 끝없는 질문과 정신적 압박 속에서 자신이 한 행동을 끝까지 부정할 수밖에 없었다. 모른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말은 거짓이었지만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었다. 민철은 결국 특별감찰 대상이 되어 더 험한 부대로 강제 전출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그러나 기록은 정말로 밖으로 나갔다. 몇 달 후 그 농부가 건넨 작은 종이 묶음은 국경을 넘는 손을 거쳐 다시 다른 사람의 손으로 가고 또 다른 사람의 손을 거쳐 마침내 외부로 이어졌다. 그 기록은 작고 낡은 종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북한 군부의 실체를 그대로 담고 있었다. 그 기록이 어디까지 전달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몇 년 뒤 어느 보고서에서 민철이 남긴 메모의 일부가 인용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가 남긴 투쟁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 북한 군부는 오늘도 그대로다. 그러나 그 진실은 이제 더 깊이 숨겨질 수 없다. 민철은 자신의 결말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맞이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가 남긴 기록이 하나의 균열을 만들었다. 북한 군부가 얼마나 잔혹한 구조인지, 얼마나 병사들의 삶을 짓누르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침묵 속에서 사라지는지를 세상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작은 균열이 언젠가 더 큰 틈으로 이어질지 누구도 알 수 없다. 민철 같은 병사들 덕분에 북한 군부의 실체는 숨기기 더 어려운 시대에 들어섰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병사가 아무도 모르는 식판 아래 또 다른 기록을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